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희생된 사람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실종자 수는 집계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세계보건기구는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전 세계 65개 나라에서 구조대를 급파하는 등 필사의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단일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인 118명 규모의 긴급 구호대를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강진 피해로 붕괴된 시리아의 건물 더미 속에서 막 태어난 영아가 구조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잔해에 파묻힌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는 결국 숨을 거뒀는데 구조된 신생아는 가족 7명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가 됐습니다. 국내 새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합의변이 BN1의 검출 비중이 더 커져서 55%를 넘었고 직전 지배종이었던 BA5는 27%대로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변이 예측이 가능하고 백신 공급이 적게 가능할 때 백신 정례 접종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 AI사가 개발한 챗 GPT가 열풍을 일으키자 빅테크들이 유사한 인공지능 챗봇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시인이라는 뜻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바드 공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검색 엔진 빙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희생된 사망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악의 경우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터키 남부의 항구 도시 이스켄데룬에 있는 주립병원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하면서 안에 있던 환자들은 그대로 파묻혔습니다. Burada yaklaşık hastalarla birlikte 15 kişi olduğunu doktorumuz söyledi. Şu an içerideler. Yalnız altına girilemiyor. Sadece şu dolap tutuyor 3. katı. 지진이 직접 강타한 튀르키예는 피해 규모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 서북부에서도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통제 지역에 비해 접근이 어려운 반군 통제 지역은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강진으로 인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는 역대급 규모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을 덮친 강추위 등 악조건이 생존자들의 골든타임을 단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Many families now face having lost everything, forced to sleep outside in the middle of winter. It's now a race against time.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에 따라 사망자를 최대 2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진이 강타한 10개 주에 3개월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Afet bölgesine yakın yerlerden başlayarak kış sezonu sebebiyle zaten faaliyetlerine ara vermiş olan otellerin, afetzedelerin hizmetlerine sunulması için gereken planlamalar yapılıyor. 튀르키예는 앞서 일주일간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오는 13일까지 전국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주민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호품이 아직 전달되지 않아 잠잘 곳과 음식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지진의 이재민을 2,30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앙지에서 멀지 않은 지중해 연안의 하타이주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주택과 건물이 무너지고 파손됐습니다. 하타이주에서만 1,200채의 건물이 파괴됐고 살아남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이재민들이 머물 곳이 긴급히 마련됐습니다. 당국이 설치한 말라티아의 텐트촌에 대피한 사람들은 당장 잠잘 곳을 찾았습니다. 한켠에 불을 피워 젖은 신발과 양말을 말리며 추위를 피하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나 텐트가 많이 부족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Bu çadırlarda kalıyoruz. Nereye kadar kaç gün kalacağız bilemiyoruz. Artçılar devam ediyor. Hemen hemen bunun da ne kadar süreceğini bilemiyoruz. Çadır bulmaya çalışıyoruz. Çadır yok. Barınma konusunda büyük bir sıkıntımız var. Bu konuda yetkililer de yardım talep ediyoruz hocam.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빵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부지런히 빵을 구워내지만 순식간에 동이 납니다. 밀가루가 다 떨어졌는데 구호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Bul gerek ha, bul yok. Hiçbir yerde bulamıyorum. Millet de perişan, biz de perişanız. Açık gece gündüz açık bu kan. Elimden geliyorlar, halka da elimden geleni yaparım. 3 günden beri acık biz. Yani bize belediyemiz olsun, ondan sonra öbürküler olsun bize bir yani yardım yapmadılar. Şu an olmuş da AFAD, öbürküler. 세계 보건기구는 이번에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추위와 배고픔을 달래며 구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필사의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65개 나라가 구조대를 급파하는 등 도움의 손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있다 발견된 50대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아들은 동생에 이어 구조된 어머니의 생환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Bundan 2 saat önce kardeşimi çıkardık. 6 saatlik bir çalışma sonrası. Annemi de 2 saat bir çalışma sonrası kurtardık inşallah. İkisi de sağlam. 구조대원들은 영하 6도의 강추위 속에서 때로는 맨손으로 건물 잔해를 파헤쳤습니다. 시리아 반군이 장악한 지역의 구조 활동은 더 열악하고 끔찍했습니다. 지진으로 전기가 끊기고 도로가 파손돼 구조 활동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리아 민간 구조대 하얀 헬멧은 지진 발생 후 처음 72시간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장 상황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إنسان حتى 30 ساعة الماضية. طبعا هذه الأرقام كما قلت هي في طور الزيادة وهي للأسف تحدث كل ساعة أو كل ساعتين يكون هناك تحديث جديد على هذه الأرقام. 골든타임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병원마저 폭격 맞은 듯 부서지며 인명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Burada yaklaşık hastalarla birlikte 15 kişi olduğunu doktorumuz söyledi. Şu an içerideler. Yalnız altına girilemiyor. Sadece şu dolap tutuyor 3. katı. 지진 피해 상황이 심각해지자 자원봉사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자원봉사자들은 기부금과 각종 생필품을 분류하고 실어 날랐습니다. 국제사회도 앞다퉈 지원 의사를 밝히며 전 세계 65개국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긴급 대응 인력을 급파하고 30개국 동맹국의 모든 국기를 조기로 내걸며 고통을 함께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이 같은 지진 참사 속에서도 한편에선 기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조된 신생아가 치료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강진 발생 이틀 만에 잔해 속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신 소년의 표정은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어린 소년이 병뚜껑에 담긴 물을 연신 마시며 입맛을 다십니다. 이 소년은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의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팀이 찾아낸 시리아 난민 무하마드 아흐메드. 강진 발생 이후 거의 45시간이 지나서야 물을 마시며 생존의 빛을 본 겁니다. 시리아 북부 마을에서 구조대원이 막 태어난 아기를 잔해 속에서 구해내 안고 나오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져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몸무게 3.17kg으로 등과 다리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هاي البنت في معها كدمة شديدة على الظهر مع التورم يعني غالبا متعرضة من تحت الأنقاض متعرضة لضغط أو ساقط عليها شيء. 산모는 숨을 거두기 전 잔해에 파묻힌 채 아기를 낳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아기는 가족 7명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잔해에 갇힌 지 45시간 이상 지나 소녀가 들것에 실려 밖으로 나오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베툴 에디스란 이름의 소녀에게 친척이 기쁨으로 흐느끼며 입맞춤합니다. 대지진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꽃피우는 기적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타까운 재난 소식은 지구촌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강진 피해로 아비 교환이 된 시각. 남미 페루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주택 1000채 이상이 파손되고 최소 4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Cuidado. Ay, Dios mío. Salgan, salgan de ahí. Salgan. ¡Ah, sal de ahí! ¡Métense! ¡Sácalo! ¡Jala, jala! ¡Jálalo! ¡Sácalo, sácalo! ¡A ver, compañeros! ¡Escapen, escapen! ¡Escapen, compañeros! ¡Ha aumentado más caudal, compañeros! ¡Escapen! ¡A ver! Salga, salga, sal, Carla, sal. Carla, ahora. 국내에서 새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N1의 검출률이 일주일 전보다 6%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국내 전체 BN1의 검출률은 55.3%로 일주일 전보다 6.4%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BA5 세부계통 검출률은 27.3%로 전주보다 8%포인트 이상 크게 줄었고 BA2.75가 6.5%, BA2.75의 세부 계통인 CH1.1이 6%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XBB1.5는 21건이 추가 검출돼 지금까지 71건이 확인됐습니다. 방대본은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단기 체류 확진자 49명 가운데 분석이 가능한 12명의 검체에 대해 변이를 분석한 결과 BA5 세부 계통이 100%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정례 접종 도입을 검토할 때 변이 예측과 백신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정례 접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변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백신이 개발되고 적기에 허가받고 공급 가능한 상황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방역 상황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결정도 지켜보며 접종 대상과 횟수, 발표 시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내 정기 예방접종을 추진하겠다며 고위험군은 1년에 2번, 일반인은 1년에 1번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뇌출혈과 중증 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질환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체계가 마련됩니다. 정부가 전국 40개소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질환의 최종 치료가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50에서 60개소까지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발표한 필수 의료 지원 대책과 연계한 것으로 중증 응급 환자를 신속히 이송해 병원 내 사망률을 최대한 낮추고 적정 시간 내에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내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는 유명한 시 구절이 있죠. 땅속에 있는 광물이 바로 그와 같은데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흙더미나 돌덩이들도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만났을 때 세상의 이목을 끄는 진귀한 존재가 됩니다. 광물 연구의 투지로 동아시아에는 다이아몬드가 없다는 오랜 학설마저 깨뜨린 한국 광산학의 아버지 곽동길 교수를 오늘 과톡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랜 지질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광물 자원 연구를 개척하고 지하자원 연구로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 지질학계 후진 양성과 학술 공동체 형성에 힘쓴 박동길 박사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1904년 충남 연기군. 하늘천 땅제 거물현 누로황. 어린 시절 박동길 박사는 한학의 조예가 깊었던 부친의 영향으로 서당에 다녔는데 야, 이거 봐라. 나 이거 오늘 학당에서 배운 거다. 드디어? 아니 근데 이 꼬부랑 그림들은 다 뭐요? 아, 이것은 그림이 아니고 그 알파벳이라고 서양인들이 쓰는 그 가나다라 같은 거요. 잉글리시. 잉글리시? 그가 철이 들 무렵부터는 신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는데 결국 17세라는 늦은 나이에 천안 보통학교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그는 항상 명랑하고 패기가 넘쳤으며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런 그를 눈여겨본 학교장의 추천으로 1917년 일본으로 향하게 된 박 교수. 일본 공업도시 오사카에서 견습공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당시 일본은 이화학 연구소 같은 연구개발 기관들이 생기며 공업국가로서의 기초를 닦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거대한 변화를 직접 목격한 박 교수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래, 백날 기계 돌리는 것만 해서 뭐래. 이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지. 그래, 나도 이제 공부를 해야겠어. 그는 간사이 상공학교 야간반에 입학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경야독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조선진 주제, 야금 뭐하러 다니냐? 당장 채로 때려치워! 노골적인 야유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졌던 박 교수는 다니던 방직 회사를 그만두고 오사카 시립공업연구소로 직장을 옮기고 오사카 공업전수학교 야간학교로 학교도 옮기게 됐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그는 그곳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박상, 이번에도 1등을 하였습니다. 정말인가요? 박우상, 이럴 게 아니라 차라리 주간 학교인 오사카 고등공업학교로 진학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아유, 거기는 입학 시험도 엄청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박우상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가요? 교사의 격려에 힘입은 그는 입학 시험을 준비했고 떨려. 있을까? 확인하자. 하나, 둘, 셋! 있어! 내 이름이 있다! 1922년 당당히 오사카 고등공업학교 응용화학부에 합격. 이어서 도호쿠 제국대학 이학부 지질광물학과에도 입학하게 됐는데 그리고 1930년 대학을 졸업한 박 교수는 14년 만에 귀국길에 올랐다.
네. 아유 시골 촌디 같은 게 아유 그 어렵다는 제국대학까지 나오고 아유 여기서는 뭐 한대 하냐? 예, 저기 경성고등공업학교에서 광산과 조교수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교수야? 예.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그는 나라를 발전시킬 중화공업의 실현을 위해선 지질학 등 기초과학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 인재 육성에 힘썼는데 그를 일약 스타 교수로 만들어준 사건이 있었다. 교수님 이건 뭐예요? 이게 두만강 유역에서 발견된 광물인데 언뜻 봐서는 규소와 산소가 주성분을 이루는 규산염 광물인 석류석으로 보이는군요. 그럼 비싼 거예요? 뭐 이게 한 주먹 정도밖에 되지 않은 데다가 또 석류석이기도 하고 뭐 그마저 입자가 작아서 사용 가치는 뭐 없어 보입니다. 아 뭐야? 요 미세한 결정체가 섞여 있잖아. 결정체요? 쌀 반토막만한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유심히 관찰한 그는 깜짝 놀랐는데 아니 이럴 수가. 이건 다이아몬드야.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질학적으로 다이아몬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그는 탁월한 분석과 실험을 통해 해당 광물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밝혔고 학설을 정면으로 뒤집는 엄청난 발견을 해냈다. 이 소식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일본의 한 광물회사와 대학에서는 원석을 고가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는데 박 교수는 이를 거절하고 서울대학교에 기증을 해버렸다. 그의 지질학적 성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신봤다. 알칼리 장석입니다. 1940년에는 황해도 지역에서 알루미늄을 포함한 규산염 광물의 일종인 알칼리 장석 광상을 발견했고 함경북도 지역에서는 또 신봤다. 이건 유색 조암 광물의 일종인 각성석입니다. 또한 강원도 지역에서는 와, 이번에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박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화학적 방법으로 고광물을 감정하고 성분을 검출하는 방법 등을 개발해 현대 지질 광물학 연구의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 광복 후 지질조사소와 연료선광연구소를 통합해 지질광산연구소가 출범했을 때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특히 광복과 분단, 전쟁 등으로 이렇다 할 공업이 없었던 1950년대엔 지하자원을 활용한 광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석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자원이야. 이런 광물 자원의 활용을 위해선 지질학 연구와 관련 분야에 인력 양성이 필수겠지. 그는 이를 위해 한국의 광물 자원, 방사선 광물의 탐광 등 연구소를 펴내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고 제 연구에 따르면 이 아래 철광석이 많이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도 양양 철산 광상 등 유용 자원을 발굴하며 산업화의 기틀을 닦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지질학 전공자가 10명에 불과했던 1947년 대한지질학회를 창립해 기반을 다졌고 정년 후까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양성에 주력했다. 넘치는 리더십으로 좌중을 휘어잡고
뛰어난 연구력으로 학계의 존경을 받았던 한국지질광물학의 보석 박동길 교수. 그의 업적은 그가 발견한 다이아몬드처럼 변치 않는 고귀한 빛을 빛내고 있다. 이번 주 핫 이슈. 인공지능의 발전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최근 인공지능 챗 GPT가 로스쿨 시험에 이어 미국 의사 면허 시험에도 통과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미국 의사 면허 시험 문제 샘플 중 챗 GPT가 인식할 수 있는 텍스트 기반의 문제 305개를 낸 결과 모든 평가 단계에서 50% 이상의 정답률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 GPT는 온라인상의 정보를 끌어모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데요. 상당한 작문 실력으로 논문을 작성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여러 윤리적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일찍이 챗 GPT를 포함한 인공지능을 논문 저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신뢰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만큼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놀라운 인공지능 기술. 하지만 그 열풍에 앞서 새로운 기술이 오용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윤리적 선을 긋는 일이 급선무가 아닐까요? 그럼 과톡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누구나 한두 번쯤은 백신을 접종했을 텐데요. 백신이 개발돼도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 이에 대응하는 새 백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현재 백신보다 더 효율이 좋은 미래를 이끌어갈 백신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백신이 개발돼도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 기존 백신이 무용지물이 된다. 이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주 익숙한 개념일 텐데 이게 왜 그런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백신의 원리는 이제 바이러스의 특정 부위를 우리 몸에 주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특정 부위를 인식을 해서 우리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고 이 항체가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그 특정 부위를 인식을 해서 아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구나 해서 바이러스를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원리인 거죠. 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킬 경우에 우리 몸에 주입했던 그 특정 부위, 이 바이러스가 원래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위의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백신 접종으로 만들었던 항체는 그 바이러스의 특정 부위의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인식을 못해요. 그럼 바이러스 공격을 못하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게 이가 백신이라고 요즘 맞고 있는 우리 백신 있잖아요. 네. 이가 백신은 처음에 그 초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부위하고 이 오미크론 변이의 스파이크 부위 두 개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 바이러스가 그렇다면 변이를 일으킬 때마다 이에 대응하는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 게 지금 기술인데요. 사실 바이러스 변이 속도가 저희도 경험을 했지만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런 경우 또 유용한 백신 전략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렇게 좀 다 알게 됐지만은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과학 기술이 그걸 따라가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사실.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래서 이 변이가 나올 때마다 이에 맞는 백신을 개발할 수는 있지만 시기가 늦는 거죠.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나서 우리가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을 하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개념이 이제 범용 백신. 우리가 이제 유니버셜 백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바이러스가 그 변이를 일으키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백신 물질로 만드는 부위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란 부위잖아요. 근데 이제 스파이크 같은 부위를 우리가 이제 RBD라고 불러요. 바이러스 부위 중에서. 근데 이 RBD 부위에서는 이 변이를 일으키면 변하는 그런 부위가 있고 변이가 일어나도 변하지 않고 보존이 되는 그런 부위가 있어요. 근데 스파이크 같은 부위는 변이가 일어나면 변하는 부위이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위 있잖아요. 이렇게 보존이 되는 부위를 우리가 백신으로 제작을 한다면은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도 그 부분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이가 일어나도 백신을 계속 만들지 않고 하나의 백신으로 이게
그 예방이 가능하다. 이런 개념의 이제 백신이 범용 백신이고, 그 미국의 워싱턴 대학이랑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칼텍이 이제 이런 방식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요. 동물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이가 일어나도 바뀌지 않는 그 근본을 겨냥한 백신이 바로 범용 백신이고, 지금 이 백신을 이제 개발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범용 백신 외에도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백신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 코로나19 백신을 예를 들면은 네. 그 스파이크 부위가 우리 이제 핵심 백신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제 스파이크 이외에도 이 바이러스는 되게 많은 그런 단백질 껍데기에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스파이크 부위 이외에 다른 단백질 껍데기 부위, 이런 부위를 우리가 이제 항원이라고 부르는데, 네. 스파이크가 변이가 일어나면 이제 다른 항원을 같이 만들면 그 부분은 변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그 부분으로 백신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파이크 이외에 다른 항원을 백신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 우리가 이제 다항원 백신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런 백신 전략으로도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T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스파이크 외에 다른 그런 항원 부위도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바이오 기업 중에 그리스톤, 혹은 백신이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각각 이런 방식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인 백신이 단연 뭐 mRNA 백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mRNA 백신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도 개발되고 있다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바이오 위클리에서 다뤘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뭐냐, 지난해?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mRNA 백신이 네. 차지했었죠. 네. 근데 그만큼 거의 뭐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는데, mRNA 백신이 굉장히 좋은 백신인 거는 맞지만은 현재 우리가 상용화된 mRNA 백신은 좀 고용량을 투여하거든요. 아, 네. 용량이 좀 많이 투여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용량을 줄이면, 적은 용량으로 만들면 뭐 예를 들면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은 백신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그러면 네. 이제 뭐 저개발 국가라든지 그런 데도 더 좀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용량 백신을 그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이제 과학자들이 좀 골몰을 했던 거죠. 예. 그럼 지금 백신은 우리가 mRNA를 넣어주면은 이제 걔가 우리 몸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mRNA를 넣어줄 때 이 mRNA를 복제하는 그런 복제 물질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몸에 mRNA가 들어오면 얘가 우리 몸에서 막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저용량을 넣더라도 증폭이 되니까 고용량을 투여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의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용량으로 주입한 뒤에 체내에서 증폭시킨다고 하니까 참 새로운 개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외에 차세대 백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단백질 백신 들어봤을 거예요. 전통적인 이제 백신 제조 방식이어서 뭐 mRNA 백신 이런 거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단백질 백신도 약간 좀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단백질 백신 뭐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예를 들면 이제 스파이크를 이제 그 단백질 형태로 주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스파이크를 그냥 단백질 형태로만 주입을 하면 우리 면역계가 좀 면역 반응이 좀 약하다. 그래서 이거를 바이러스 같은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가운데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걸 나노 입자로 만들고 거기다가 실제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붙이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생긴 게. 모양을 아예 흉내를 내는 거군요. 바이러스 같이 비슷한 모양을 제가 만들어서 예. 저건 이제 우리 몸에 넣어주면 인체 면역계는 이게 바이러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좀 더 면역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고 그 얘기는 좀 더 백신의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방식의 백신이 이제 미국 군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죠. 네. 지금까지 이제 백신 속에 들어있는 성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백신을 전달하는 방법에서도 차별성을 둘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백신도 그렇고 어떤 약도 그렇고 어떻게 전달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우리가 이제 백신 맞을 때 다들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주사를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육 주사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가장 좋은 좀 쉬운 백신 방법은 이제 코로 흡입하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천식 환자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코로 흡입하면 굉장히 쉽잖아요. 이게 애기들도 쉽게 할 수가 있고 어린 아이들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주사 백신보다 굉장히 편하다. 근데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호흡기 감염 질환이잖아요. 호흡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니까 이제 코나 입이나 이런 점막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폐로 가고 이게 경로가 그렇잖아요. 네. 이제 코로 흡입하는 백신은 이 면역 반응이 이제 코나 입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경로 초기 단계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더 폐 이런 밑에 세포로 퍼지기 이전에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그래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뭐 러시아 연구진들이 지금 이런 방식의 백신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 흡입할 수 있는 백신이 있었다면은 이제 아이들이나 이제 노약자들 이제 백신을 맞을 때도 훨씬 더 용이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 상황이 좀 이제 점점 감소세로 진정세로 들어간 국면인데 개발 기업 측면에서는 수지 타산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런 측면이 좀 있죠. 이 과학저널 네이처 자료를 살펴보면은 현재 승인된 코로나19 백신만 50종이 넘어요. 그 중에 이제 상위 한 8개의 백신이 한 160억 개가 생산이 됐고 그 가운데 한 130억 개 이상이 이미 접종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건 이미 상용화된 게 50개가 넘고 지금 개발 중인 백신만 해도 5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지금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후발주자일수록 이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게 다 기업의 어떤 경영적인 거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다운이 되면 될수록 이제 백신 개발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벌기가 좀 더 힘들어지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과연 이 뭐 이런 차세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백신이라는 게 한번 그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면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그 바이러스의 그 물질만 바꾸면 바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해놓고 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이외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백신을 개발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이제 개발 회사들은 이런 어떤 그 차세대 백신 개발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미래의 또 다른 바이러스에 대항할 더 효율적인 백신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상용화돼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백신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검색 엔진 빙에 인공지능 챗봇을 장착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7일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에 있는 본사에서 AI 기반의 새로운 검색 엔진 빙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날 구글이 새로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바드를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뒤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색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구글과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에 과태료 66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이용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한 내역인 이른바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가 개인정보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닌데도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스마트 플러그를 활용해서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3천여 곳을 365일 24시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플러그는 TV, 전자레인지 등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플러그에 연결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하는 장치입니다. 설치 가구의 전력량과 조도의 변화가 없으면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해당 가구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며 응답이 없으면 현장에 출동합니다. 원래는 동주민센터에서 주간에만 확인했는데 지난해 10월부터는 야간 공휴일도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로 확대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사전 제약 작업에 착수하면서 원전 업계 일감 공급이 본격화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 분야 기업과 함께 원전 생태계 지원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계약을 3월 말까지 체결할 계획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해 12월 5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324억 원 규모의 신한울 3, 4호기 일감을 우선 발주했으며 올해 안으로는 2천억 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한 대담에서 최근 예상을 뛰어넘는 일자리 지표와 관련해 높은 금리를 이어가야 할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고용과 물가 지표를 보고 필요할 경우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첫 질문부터 전곡을 찔렀습니다. 지난주 예상치를 3배나 뛰어넘는 일자리 지표에 대한
파월 의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Had you known that the jobs report was going to be as strong, would you have done 25 basis points or something different? We didn't expect it to be this strong, but I would say it kind of shows you why we think that this will be a process that takes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지난주 시장을 활짝 웃게 했던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둔화 표현이 재등장했지만 곧바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며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한 이유를 역설한 겁니다. So the services sector really, except for housing services, pardon me, is not really showing any disinflation yet. So our message really was this process is likely to take quite a bit of time. It's not going to be, we don't think, smooth. It's probably going to be bumpy. 파월 의장은 지난주 연준 회의 때 방점을 찍은 메시지는 2%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일자리와 물가 지표를 보고 필요하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표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파월 의장은 이번 대담에서 시종일관 밝은 얼굴로 자신의 신변에 대한 이야기도 거침없이 꺼냈습니다. 평소 추리소설과 자전거, 기타 연주를 즐기고 연준 의장 연봉은 19만 달러, 우리 돈 2억 4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시장에서 나오는 낙관론을 의식한 듯 일각에서 예상보다 일찍 고통 없는 물가 안정을 말하지만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배당 증가 등에 힘입어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300억 달러에 못 미치면서 1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가장 큰 비중의 상품 수지가 반도체 수출 급감 등으로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우려와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거래한 모든 내용을 집계한 성적표인 경상수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선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지난해 11월엔 적자를 기록해 우려가 커졌지만 12월엔 1년 전에 절반 아래로 쪼그라들긴 했어도 다행히 흑자 달성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안도의 한숨을 쉬긴 어려워 보입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석 달 연속 적자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화학 공업 제품 수출이 급감한 게 뼈아팠습니다. 서비스 수지 적자폭까지 커진 가운데 경상수지의 버팀목이 돼준 건 다름 아닌 본원 소득 수지였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수입이 늘면서 본원 소득 수지 흑자는 1년 전보다 13억 달러 늘었습니다. 배당 덕에 경상수지가 가까스로 흑자를 기록한 셈입니다.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경상수지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에너지 수입 흐름, 주요국 경기 및 IT 업황 개선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 여건이 불확실성이 높아 당분간 매월 흑자 적자 여부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년 전체 경상수지는 298억 3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250억 달러 흑자는 넘어섰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6월 말부터 만 70세 이상인 시민의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광역단체 가운데 첫 시도로 자체 예산을 활용해 노인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정류장에 앉아있던 70대 할아버지.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하자 단말기에 카드를 갖다 대면서 승차합니다. 대구에서는 오는 6월 28일부터 이처럼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는 어르신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요금 내고 버스를 탔는데도 그것도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많이 요금 없이 해주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교통수송 분담률은 버스 17%, 도시철도 8%로 버스 이용객이 훨씬 많습니다. 고령 인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려면 도시철도에 더해 버스 무료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동시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은 현재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립니다. 한 해 430억 원이 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줄이고 시내버스와 형평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낄 수 있는 예산은 150억 원. 반대로 시내버스 노인 무임 승차를 시작하면 한 해 350억 원이 필요한 거로 추산됩니다. 대구시는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의 예산 규모로 볼 때는 200억 원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빡빡하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다만 지금 65살에서 70살 사이 노인들은 갑자기 도시철도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 대구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1살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과 70세로 한꺼번에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산업 폐가스 속 이산화탄소를 연료 전지의 원료인 개미산으로 쉽게 전환하는 효소를 개발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권인찬 교수팀은 이산화탄소와 수소 등이 혼합된 부생가스 속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효소 조합을 발굴하고 산소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별도의 에너지 공급 없이 이산화탄소를 개미산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미산을 공업적으로 만드는 기존 과정에서는 화석연료를 태워 온실가스가 배출되지만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추가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지 않아 탄소 중립 실현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저농도 폐수에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강정구 교수팀은 전기를 이용해서 저농도 질산염 수용액에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고효율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촉매가 반응 자리와 수소 라디칼 자리가 분리된 구조를 통해 실제 강물이나 하천, 공장 폐수에 포함되어 있는 저농도의 질산염을 농축시키는 과정 없이도 효율적으로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늘어나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피부 부착형 센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중앙대 연구팀은 공동으로 360도 전 방향에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신축량과 변형 방향을 98%의 정확도로 감지할 수 있는 스트레인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새로운 방향성 센서 구조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해 다양한 감각 특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며 전자 피부에 많이 쓰이는 저가 소재를 사용해 일회용 센서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 고산지대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1,500여만 명이 빙하호수 붕괴로 인한 홍수 위험에 처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캔터베리대 연구팀은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빙하호수 상태와 호수 주변 주민 정보 등을 결합해 빙하호수 붕괴로 인한 홍수 발생 위험과 피해 정도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빙하호수 붕괴로 인해서 홍수 발생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은 아시아 고산지대인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 그리고 남미 안데스 산맥 주변인 페루와 볼리비아였습니다. 또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은 1,500여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인도와 파키스탄, 페루, 중국 등 4개국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구조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호대도 튀르키예에 도착해 구호에 동참할 예정인데요. 여진의 강추위까지 덮치며 현지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기적 같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간절한 염원과 지체 없는 행동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